이제 두 번째 발표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김민영 선생님이십니다. 김민영 선생님의 발표 제목은 서사적 폭력과 윤리적 모호성, 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을 중심으로입니다. 미스테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작품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비가시적 폭력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분석을 하셨고요. 또 공동체가 또 진실을 은폐하는 양상으로 또 보여지는 드라마 속의 그 내용들을 분석해 주셨고, 또 그러면서 어떤 희생양들을 양상해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또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이 논문에서 제가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굳이 발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게 텍스트 분석이 제가 좀 많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 이게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지금 백설공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 기법을 카메라적인 어떤 영상 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변영주 감독이 영화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게 자기네 기획 의도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K-드라마라고 많이 알려졌던 어떤 한류의 흐름 안에서 접해졌던 그런 드라마의 어떤 수사 드라마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 아니라 어떤 미스터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기법과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다소 익숙하지 않다, 다소 좀 어색하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지금 작품의 기획 의도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러한 양식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수사 드라마가 결합이 됐을 때 어떠한 영상 미학적인 측면과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가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카메라에 관련된 분석이 지금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지금의 발표문은 좀 정말 말 그대로 번박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분석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초안 중에 초안이니까 거의 계류와 같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토론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작은 엘레노 리아스의 그 백설공주에게 죽음이라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원작인데요. 특히 이 드라마는 지역사회의 어떤 현실과 윤리적인 긴장을 미스터리 구조로 활용을 해서 새롭게 변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떠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냥 그 수순을 보여줬던 전형적인 어떠한 수사 드라마라고 하는 양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심층적으로 사회적이고 또는 윤리적인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고 사회 구조 속에서 은폐되고 재생산되는 어떤 폭력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년 전 같은 반 친구 2명의 살인범 모두 지목이 돼서 부역을 했던 고정우라고 하는 인물이 고향의 무천시라고 하는 본관으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고정우가 물론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기 때문에 실제로의 그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일반적인 수사 드라마의 외형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실이 은폐되는 어떠한 과정, 공동체의 비밀,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위계와 침묵이라고 하는 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분석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설공주의 문제의식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형식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이 부재가 됐거나 또는 은폐가 돼서 그러한 단서들을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어떤 추적의 과정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미스터리 서사 또는 수사 드라마에서 나왔던 전형적인 서사의 기법이었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전에 마을 아치아라의 비밀이라던가 혹은 괴물이라던가 구해조 투와 같은 그러한 작품에서 또한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 사실을 다루었던 작품도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이 그러한 작품, 일련의 그러한 작품들과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는 완벽한 어떤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즉 범죄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죄자를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었다면, 그리고 그들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세력,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어떤 선한 세력이 완벽하게 좀 구분이 됐다라면, 여기에서는
피해자를 제외한 모두가 악의 세력에 같이 공모를 하고 동조를 하고 그것들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내에서 어떤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된 그러한 공간 안에서 진실의 발견이 정의의 어떤 실현이나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작품과 결을 달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다 밝혀지고 진범이 다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폭력은 잔존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더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고민거리를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누구야라고 하는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누가 구조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희생자로 희생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건의 어떤 진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연되거나 유예되는 그런 서사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우는 분명히 이제 자기가 억울하게 문명을 쓰인 채 복역을 했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만 그를 마주하는 것은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폭력과 관련된 그러한 다시 반복되는 폭력의 회로 안에 다시 한번 희생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어떻게 미스터리 형식을 전유하면서 서사적인 폭력을 드러내는지 이 글에서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작품이 제시하는 진실의 지형 구조, 또 공동체의 침묵, 배제된 인물의 재서사를 통해서 단순한 어떤 힘이로서가 아니라 폭력이 이제는 많이 확장이 돼서 사회적인 어떤 통제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적인 지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폐된 폭력의 서사적 장치입니다. 지천시라고 하는 서사적 공간에서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폭력을 은폐하고 유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인 어떤 법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공동체 내부 안에서의 규범과 침묵과 그들만의 응집력 그리고 그들 위에 나머지 다 이방인으로 몰아세워버리는 어떤 배제의 논리가 교차되는 양상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문제없이 아주 평화롭게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평화로운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평화롭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면에는 침묵의 강제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우는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낙인 찍힌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귀환은 공동체의 균열이 아니었던 재응집,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들이 다시금 재응집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미 복역을 하고 누명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관련된 그러한 범죄에 있어서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다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살인자로 간주하면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어떤 봉합된 상처 위에 또 다른 침묵을 계속 더 씌우면서 얘를 희생자로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정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누명을 쓴 억울한 전과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범죄를 대신 짊어지고 처벌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의 귀환을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우는 그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다시금 봉합됐던 것들을 다시 귀환하게 한 것인 그런 불온자로서만 대할 뿐이고 이는 공동체 내부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 절대 들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실을 숨기고자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말하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음으로써 다시금 이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는 어떤 법적 판결로서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법 체계 안에서의 판결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상징적인 어떤 질서에 의해서 다시금 그를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못 산다. 심지어 친엄마조차도 여기 곳에서 살지 말고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조차도 그걸 잊어야만 살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해라라고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안정된 공동체 안에서 이 얘를 원래 그 공동체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고자 하는 단서들은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 특히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이를 은폐하도록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마을 공동체에서 가장 위에 놓여있는 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우청 경찰서장 형부탁과 그를 동조했던 양수, 신추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이 되고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막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
고정우라고 하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던 이유는 고정우의 아버지이자 친구였던 고창수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어떤 아이들이,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그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애는 되지만 내 아들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들의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고정우를 공동의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고정우가 블랙아웃된 상황에서 범죄자로 이렇게 유명을 씌웠기 때문에 여전히 가해자일지도 모른다. 혹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뭔가 그 경계에 두게끔 하면서 의심을 품게 하면서 계속 고정우를 가해자로 보는 공동체 시선에 동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공동체 보호에서 벗어난 외부에 그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카메라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우가 직면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억울함, 나는 이렇게 죄를 누명 씌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억울한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기억과 망각이 결합이 돼서 어떤 폭력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밝히려 하면 할수록 더욱더 외부화가 되고 공동체가 추구해온 어떤 상징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재위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중간 정도만 보고 제가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고정우는 물리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결국 이건 비과시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에서 어떠한 진실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정우를 안정된, 그러니까 고정우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공동체 외부로 추방시켜서 안정된 사회로 이루었는데 오히려 그 사회를 파열하고 분열하고 분열을 했던 어떤 또 다른 가해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은 공동체의 윤리와 희생양의 작동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앞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설공주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어떤 서사적인 장치는 이 고정우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는 가해자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로 변해갔던 그러한 일련의 피해자 변해가면 갈수록 이제 진범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위치가 변화가 되고 또 전도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살인자로서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가면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어떤 공동체의 경계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지라레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공동체는 가장 약한 대상, 즉 외부인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권력이 없는 자를 희생양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어떠한 이익과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 고정우라고 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이 희생된 후에는 공동체는 이를 망각하거나 신성화해서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그렇기에 고정우를 추방당한 이후에 그 범죄 사건에 대한 기억을 완전 다 지워버리고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전략을 마을 공동체는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폭력은 제거되고 공동체는 자신들의 질서가 정당하다는 어떤 환상 속에 머물게 되는데, 고정우의 귀환은 억압된 기억, 그러니까 죄의식이나 모호한 어떠한 책임감이나 불완전한 윤리 같은 것들을 그 마을 공동체에게 다시금 불러와서 공동체 내부의 균열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억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존재이지만 다시금 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들이 이제는 현재화돼서 다시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백설공주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위치에서 피해자를 이동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윤리가 어떻게 자기 합리화와 폭력의 은폐를 반복하는지를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사 혹은 검사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형사로서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진실을 추적하는 사회적인 형사로서 고정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 안에서 굉장히 위협당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라보는 그러한 프레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범인의 이미지로 고정우를 구축하고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정우에게 쓰여진 범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공동체가 현실을 보는 방식이고 그들을 구성한 폭력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일 문제는 백설공주에서 일어났던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고정우를 희생자로 만들어서 다 추방시키고
자신들이 가해자인데 자신들이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왜곡한 채 살아가고 있고, 또한 피해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서사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뜨문뜨문이지만 블랙아웃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기억을 간직했던 고정훈은 범죄자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자이고, 그를 둘러싼 인물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잊어라, 떠나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언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어떤 정당화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유예한 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분열은 공동체가 이러한 집단적인 망각을 통해서 희생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방식과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의 진실은 잊히거나 왜곡되고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 어떤 선택적으로만 기억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과거를 들추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화의 논리 아래 윤리적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사실 자체의 어떤 은폐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의 회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가해자가 아님과 동시에 완전한 피해자도 아닌 이 구조 속에서 공동체 전체가 폭력을 나누어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은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2장과 3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징적인 법 체계는 그가 고정우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리 누명을 쓴 인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를 보호해주는 장치로서 단 한 번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천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징적인 법 체계보다 마을 구성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이나 또 자신들만의 어떤 위계 질서, 자신들이 정해놨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졌던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의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우선시돼서 상징적인 법을 오히려 대체해서 상징적인 법 체계 안에서는 이미 다 형량을 마치고 왔던 고정우라고 하는 인물을 끊임없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우의 귀환을 계기로 새로운 예외 상태,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금 안정된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정우가 왔기 때문에 과거가 다시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에 새로운 예외 상태로 설정을 하고 그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법 바깥의 폭력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했고, 그 폭력은 명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말이나 침묵이나 시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정우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정우가 무천시에 돌아온 후에 이제 겪는 어떤 사건에 대한 침묵, 그리고 끊임없는 외면, 그리고 감시, 배제, 이러한 것들은 단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가 수용하고 있는 어떤 상징 질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인 법 체계가 적용이 되지 않는 무능함, 그리고 폭력이 무천의 윤리적인 공백을 가시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진실로 다가갈수록 더욱더 큰 혼란과 배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폭력은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고, 법은 이를 제거하거나 조정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정우는 마지막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복권이 된 상황만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수사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어떤 착한 사람이 이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을 공동체는 완벽하게 와해가 됐고, 결국 그는 본인 스스로가 소속해 있던 그 무천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부자로서의 그 위치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백설공주가 좀 다른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